말 많던 소득주도 성장, 그래도 저소득층 사달의 구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링크 무심하게 읽고 넘어가는 기사가 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도 하지만 비슷한 제목이 자꾸 반복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진실이 되고 사회적 합의처럼 된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소득 분배도 망쳤다는 이야기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것 같다. 이 정책은 소주성이라고 불리면서 동네북처럼 비판받는 정책이 됐다. 언론에서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분배 격차마저 더 벌려놓았으며 계층 이동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물론 진보적인 전문가와 언론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다. 특히 집권 첫 해인 2017년 결정에 2018년부터 집행된 최저임금 16% 인상이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됐다. 소주성이 발목 잡았다는 비판. 이 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대목은 소득 분배 정책의 핵심 목표인 분배마저 악화했다는 지적일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심각했다. 사실이라면 그 정책은 실패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말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을까? 우선 문제는 실증 데이터가 있느냐다.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가구 소득 및 자산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이 조사는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하는데 설문 응답자의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 등으로 소득 수치 등 일부 데이터를 보완한다. 소득 자료 중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가장 정확하나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장 정확한 소득 데이터를 제공한다.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대로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하면 그렇다. 소득 불평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 낮아지다가 후기에 약간 높아지거나 정체되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본격적인 하강 추세로 접어들었다. 기초연금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의 결과로 소득 불평등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가 강화됐고 최저임금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연평균 7%가량 상승했다. 그럼에도 비판은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지니계수는 개선됐지만 소득 최하 계층은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부터는 추론과 상상이 이어진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었고 따라서 저소득층은 복지에만 의존해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수많은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다. 정치인들도 종종 같은 논리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 비판은 단 하나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한 가구의 근로소득 데이터다. 이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출발점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분배에도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해당 가구가 의존적으로 변화했다는 풀이도 이어졌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계층 상승의 희망을 접게 되었다는 절망적 진단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은 매년 바뀐다. 순위를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어느 해 저소득층이 특정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소득이 높아져 이듬해 해는 1분위를 벗어나 계층 상승을 이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2017년에는 다른 사람들, 즉 2분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1분위로 새로 편입된다. 따라서 소득 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에 끼친 영향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2016년의 1분위 가구 소득 평균과 2017년의 1분위 가구 소득 평균을 비교하면 곤란하다. 서로 다른 가구끼리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1분위 가구를 모두 추려낸 뒤 이들의 소득이 그 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을 더 낮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2016년에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이 그 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한다. 다행히 통계청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어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살펴본 결과는 통념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소득 하위 20%였던 가구의 소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가구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이나 복지수당 등의 공적 부조만이 아니었다. 근로소득마저도 5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
이들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었던 것이 2배까지 늘어났다. 오히려 일부의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덕에 근로소득이 늘었고 각종 복지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서 공적부조와 연금소득도 늘어났으며 이들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 저소득층 계층 상승 확률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는 계층, 이동성에 대한 비판도 컸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계층 사이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바람에 계층 이동성은 낮아졌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계층 상승 확률은 5년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2012에서 2015년 사이 하위 20% 가구가 이듬해 계층 상승을 할 확률은 17%대였다. 그러나 2017에서 2020년 해당 계층의 상승 확률은 22%에 이르렀다. 물론 상승한 만큼 하락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상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전시를 지나 우리는 평시로 돌아왔다. 정치의 계절에는 정책의 언어조차도 한마디 한마디가 무기였다.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 쟁기를 들어 언어를 벼릴 때다. 이긴 편이든 진 편이든 진실을 기반으로 다시 한 걸음씩 디뎌야 한다. 이미 데이터 안에 답은 나와 있다. 확산되지 못했을 뿐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에게는 날개였다. 연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활동가. 다음 세대 정책 싱크탱크 레비천오십 대표. 소득의 미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등의 저서가 있다.